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2023년 2월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달 생활력의 주제는 성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형을 경험했거나 성형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성형을 또 자기 향상을 위해서 누구나 하는 화장의 연장으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또 가부장제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여성의 항복? 이런 걸로 규정하지 않고 그 경험 자체를 들여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주제를 성형으로 잡았어요. 재건 성형과 미용 성형 중에서 오늘은 주로 이제 미용 성형 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에게 이 어려운 주제를 안내해 주시고 경험과 통찰을 공유해 주실 분으로 동아대학교 임소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과학기술학이라는 네.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쓴 책들이 이제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책과 좋네요. 나는 어떻게 성형 미인이 되었나라는 책이 작년에 이 두 권이 네. 단독 저서로 나왔고 그 외에도 돌봄과 작업을 공저하기도 했고요. 네, 책을 많이 쓰셨군요. 하필 딱 작년에 책들이 다 책이 세 권이 작년에 세 권 내셨어요. 네. 우와. 한 해에 세 책을 다시는 세 권? 이러진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학문적 이력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좀 새로운 분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연과학을 학부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박물관학 석사를 하시고 그러다가 박사를 지금 말씀해 주신 과학기술학을 하시면서 연구 분야가 테크놀로지와 몸, 신유물론 페미니즘, 그리고 현장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같이 다 이제 이런 연구가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생활력과 관계 있는 건 작년에 나온 세 권의 책 중에 나는 어떻게 성형 미인이 되었나라고 이 책 속에서 청담 성형외과라고 이렇게 가명을 붙여주신 서울 강남 지역의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3년이나 일을 하시면서 성형수술을 관찰하고 실제로 수술들을 받으시면서 본인의 몸에 체험한 이야기들을 써주셨어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해서 읽으시면 하루 안에 읽으실 수도 있는. 그럼요. 이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성형에 관한 저작하고는 좀 달라서 페이지 넘기면서도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형을 받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가이드도 아니고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성형수술이 필요 없는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이쪽도 아니고 네, 맞아요. 일단 과학기술학 이거부터 과학도 알겠고 기술도 알겠고 학도 알겠는데 과학기술학이라는 게 어떤 분야지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떤 학문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과학기술을 인문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융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옛날엔 그런 걸 주로 과학사 전공한 선생님들이 하셨잖아요. 과학사를 아시네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인문사회과학 분야들하고 합동 연구를 하는 식으로 좀 넓어졌나 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인류학적인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원래는 자연과학을 하시다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할 때 이쪽으로 범위를 어떤 의미에서는 넓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좁힌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과학고를 나오고 이제 학부 때 생물학 전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가 되지 않았던 거는 사실 과학을 못했기 때문이죠. 못했다는 게 뭐예요? 학점이 잘 안 나왔다? 이런 건가요? 학점도 안 나왔고 제가 너무 재미가 일단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과학이란 천재들이 하는 거다.
아니 과학고부터 나와도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상 과학고 진학하면서부터 과학자의 꿈을 버렸다고 해도 좋을 만큼 약간 이제 천재들 사이에서 압도되는 그런 경험. 중학교 때는 내가 수학과학을 제일 잘했는데 그러면 과학고를 가니까 아 진짜 잘하는 애들은 따로 있구나 뭐 이런 그렇죠. 깨달음인가요? 네네. 그러면서 이 길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과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심지어 막 되게 미워하고 과학책은 정말 무슨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손도 안 대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한동안. 네. 그러다가 과학기술학이라는 분야에 들어오게 되고 특히 페미니즘을 좀 알게 되면서 과학이란 이제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이 주로 과학 비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렇죠. 과학이 역사적으로 네. 헤테로 남성, 특히 백인 남성들의 관점으로 써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약간 과학의 권위에서 약간 해방됐다고 할까요? 그런 경험이 또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내가 아인슈타인의 계볼 이을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에 없었던 관점을 내가 더함으로써 넓혀봐야겠다. 이런 쪽 방향을 잡으셨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게 이제 나의 젠더뿐만 아니라 내 몸의 경험까지로 넓혀진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그냥 성형외과 참여 관찰 이런 걸 넘어서서 실제로 수술을 받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걸 고민하고 몸은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아니 뭐 이런 건 수기로 읽으면 되지. 과학자가 왜 이런 걸 썼을까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 보면 이론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 체험이 굉장히 본질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 포함시켰다는 거를 이제 마지막쯤에 이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연구 주제로서 성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지금 보면은 텍사스에서 박물관학으로 석사를 하셨는데 네네. 석사과정 끝날 무렵에 그렇게 나의 주제를 잡은 건가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저 원래부터 성형을 연구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자연사라든지 뭐 박물관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연구를 더 깊이 있게 해보려고 박사 이제 과정에 진학을 했는데 학예사 같은? 그러니까 네, 박물관이 맞아요. 살아있다. 네, 그걸 좀 더 네. 과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뭘 연구하지라고 보니까 다들 정말 굉장히 심각한 그 주제들 있잖아요. 뭐 자동차 기술, 아니면 물리학 이론, 뭐 이런 누가 봐도 과학 기술인 것 같은 그런 주제들을 연구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과학기술 하면 주로 남성들의 그렇죠. 영역인데 여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학기술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성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도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연구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약간은 이렇게 좀 의문과 약간의 반항심과 왜 이건 과학기술이 아니야? 하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주제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를 한다는 방법론도 굉장히 전에 못 들어본. 근데 원래 이런 시도를 한 선배들이 있으셨어요? 사실 인류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긴 전통적으로 하죠. 네. 어느 섬에 간다거나.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과학자나 의사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려는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흔치 않은 연구인데 제가 굉장히 영향을 받은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자들의 실험실 참여 관찰을 한 연구가 있어서 재밌겠네요. 네, 그거를 읽는 순간 나도 성형수술을 이렇게 연구를 해야겠다. 현장을 봐야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들의 세계라는 서브컬처, 수술실, 뭐 병원 제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통용되는 코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인류학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네네. 재밌겠네요. 근데 딱 생각만 해도 의사 이러면은 되게 배타적인 집단일 것 같잖아요. 잘못 얼찡거리다가는 걸리적거린다고 그거 갖고 무슨 말해도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막 처방도 다 외국어로 쓰시고 일부러 나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저도 진료 받으러 갈 땐 좀 예습을 하고 가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낭비하지 않고 맞아요. 유효한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좀 적어서 가는 편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나 좀 굉장히 용기를 내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박사학위 논문하고 이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가 긴밀한 관계가 있나요? 네.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것을 이제 에세이식으로 완전히 새로 쓴 버전이 지금의 책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 청담 성형외과에 3년 근무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성형 역사를 올라가 보면 처음에는 뭐 16세기 말에 매독이 남긴 그런 흔적 같은 걸 지우려고 시작했다 그러고, 큰 전쟁들이 유럽에 나면서 그 이후에 수습하면서 뭐 코가 날아간 사람, 뭐 팔이 날아간 사람, 뭐 근데 외양도 좀 커버를 하는 데서 재건 성형에서 좀 미용 성형이 파생됐다는 식으로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성형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들이 있나요? 큰 변화를 겪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시기는 그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기, 20세기 중반. 네. 사실 뭐 그 이전에도 물론 기록을 찾다 보면 역사적으로는 막 고대 뭐 이집트 막 이렇게까지 까지 가요. 근데 지금의 성형 수술에 좀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 사건들은 그 1차, 2차 세계 대전에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어떤 뭐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뭐 얼굴이 정말 전체가 거의 막 날아가고 하는 이런 심각한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상자들이 결국 전쟁이 끝나면 사회에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좀 잘 살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굴 형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그때 정말 재건을 위한 성형수술이 급속히 성장을 했던 시기가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복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용, 성형 이런 것도 의학의 한 분과로서 좀 자격을 얻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당당하게 우리도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고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러다가 한때 미용, 성형은 좀 부잣집 여성들의 전유물 같이 되다가 현대로 점점 올수록 이게 반대로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원인 결과가 바뀌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성형 수술의 어떤 역사를 보면 90년대 말, 그러니까 IMF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가까운 시기에 중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시기에 성형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90년대 말까지는 부의 상징, 풍요의 상징. 그리고 그때는 사실 한 80년대 이때 신문 기사들을 보면 뭐 미국에 누가 뭐 성형을 했다더라. 무슨 여사가 뭐 성형을 했고, 그러니까 되게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의 어떤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이제 성형수술 자체가 물질적 풍요, 경제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진 반면에, 이제 IMF 이후 200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정말 계급의 사다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형을 하는 것을 전환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도 뭐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성의 경우에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외모 성형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겠죠. 통계적으로도 여성이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성형수술을. 네. 사실 뭐 아주 공식적인 어떤, 예를 들면 성형외과 협회에서 뭐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여기저기에서 통계를 낸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당연히 여성들이 사실상 압도적으로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네. 저도 오랜만에 압구정역에 갔을 때 제일 놀라웠던 게 멱살 광고들이 거의 다 성형외과 광고로 돼 있는데, 거기서 모델로 사진 찍혀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여성이더라고요. 그렇죠. 남성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낯선 테마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임소연 박사님이 어떤 배경을 갖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성형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내 얼굴의 어떤 부분을 교정하는 게 성형일 것 같은데 예쁜 얼굴의 기준이라는 게 그 유행을 넘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는 사실 성형수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도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0년대 말, 2000대 초 그 기점으로 해서 성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에서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테크니컬한 차원 그리고 의학적인 차원에서도 미를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뀐 게 그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90년대까지는 얼굴의 어떤 뭐 전체적인 아름다움 뭐 이런 거에 대한 추구라기보다는 쌍꺼풀이 있어야 된다. 아, 굉장히 부위별로 이제 맞아요. 미를 따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게 이제 2000년대가 되면 얼굴 전체의 어떤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가 좀 더 추상화된 어떤 가치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눈, 쌍꺼풀, 높은 코 이런 거는 백인 특징이잖아요. 근데 백인처럼 생긴 게 예쁜 것이다라는 기준에서도 좀 멀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상적인 미다라고 한 백인 여성 얼굴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가 되면 레퍼런스가 되는 얼굴 자체가 네. 국내 이제 여성 연예인이 되는 거죠. 쌍꺼풀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없어도 예쁜 눈이 있고, 물론이죠. 예, 뭐 이제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도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얼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백인은 사실 영화나 뭐 이런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백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평균 백인 여성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네. 우리가 평균 백인 여성의 얼굴을 닮으려고 수술을 하는 건 이제 아닌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미인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미인의 얼굴과 평균인 얼굴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한국 여성들이 백인 여성을 닮고 싶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의 백인 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백인 여성인지 백인 여성 중에 또 미인인지 그러니까 사실상은 백인 여성 중에 미인의 얼굴이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아시아인 한국인들은 백인 얼굴을 닮고 싶어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렇게 인종으로 가버리면 인종 평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령 백인이 평균적으로 더 아름답다라는 식의 인식이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인식이 아니라 이제 한국인도 한국인 평균 얼굴이 있고 한국인 미인의 얼굴이 있고요. 백인도 백인 평균 얼굴이 있고 백인 미인의 얼굴이 있어서 이게 평균끼리 비교하면 차이가 큰데요. 미인들끼리 비교하면 인종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황금 비율처럼 그 우리가 보고 아름답다고 인종을 초월해서 느끼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동안 열풍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도대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소망할 만한 그런 기준이 된 걸까요? 제 기억에는 그것도 이제 2000년대 초반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 중요한 시프트가 다 일어났군요. 네네네. 일종의 성형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또 키워드. 로서 그러니까 리프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빠진 살을 넣어준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 시술을 가지수를 늘리는 그런 거군요. 그래서 사실 동안이라는 것도 부위별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얼굴을 보고 이제 미인을 판단하는 그 흐름하고도 같이 가는 거고요. 동안이 키워드가 되면 사실 이제 타겟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다 확장이 되는. 그렇죠. 네, 그게 가능한 또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깨달음이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 책으로도 이런 변화는 알 수 있었던 건가요? 물론 이제 참여 관찰을 한 것도 있지만 요거랑 같이 했던 작업이 뭐가 있냐면 국내 신문 기사들을 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쭉 다 전수조사 비슷하게 검색을 해서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하니까 패턴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책을 보면은 이 가명이시지만 최 원장님이라는 분이
명언을 많이 남기신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전체적인 얼굴에 있어서 상안부, 중안부, 네, 하안부 네, 맞습니다. 의 비율의 중요성 이런 것들. 네.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분한테서 뭔가 유레카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주제에 굉장히 대해서? 많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음. 그 지점도 굉장히 잘 보여주신. 그러니까 사실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과거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긴다기보다는 사실 지금도 사람들 여전히 쌍꺼풀 제일 많이 하고 코수술 많이 하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병원 안에서 두 패러다임이 공존했던 거를 제가 이제 봄으로써 더 이 차이점 같은 거를 확 눈에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과학기술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 원장님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방식이 화법 굉장히 이런 과학자의 모습 혹은 어떤 과학적인 실천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화법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수술하면 예뻐질 것 같다고 설득을 한다기보다 직접 이제 사진들을 비교하게 하면서 맞아요. 어떤 것이 예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솔깃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실제로 성형수술을 원하고 받고 회복하는 분들을 직접 대면한 거는 이 청담 성형외과에 근무하시면서 처음이셨어요? 네. 어떤 동기들을 갖고 오시나요? 대략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큰 돈이잖아요, 사실. 근데 받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다는 것도 또 맞아요. 특징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저축을 해서 거기까지 오게 되는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서도 그런 코디네이터로서 상담을 통해서 많이 실제 사례를 수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한국의 여성들은 주로 어떻게 왜 결심을 하게 되는지.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다라든지 오히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고 오히려 심지어는 본인이 법조인이어도 네. 사회적으로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뭐 이것도 내가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개발의 일환인 네. 건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근무하신 연도가 대체로 언제예요? 그게 2008년, 9년, 10년 이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스마트폰은 막 쓰일 때고. 그쵸.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요즘은 워낙 막 보통 사람들도 부캐가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여러 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진용 메이크업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맞아요, 뭐 이렇기 맞아요. 때문에 실제에 나도 소중하지만 사진 잘 받는 얼굴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2010년 이전인 것 같으면 아주 그게 딱 확산되지는 않았던 때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외모가 직업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분들이 일단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승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보여지는 얼굴이나 몸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이미 너무 예뻐요. 이미.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 못생긴 사람이 성형수술해서 예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성형수술을 하려고 오는 분들 자체가 너무 다 예쁜데? 그러니까 내원하는 환자 평균이 바깥 세상에서 보는 평균 얼굴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미인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근데 이게 패러다임 전환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눈도 했고 코도 했어. 근데 왜 사진을 찍으면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보이죠? 이런 거예요. 안 예쁘죠? 이미 수술을 한번 하면 자기 외모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을 또 교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네,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상적으로 본 거는 아까 제가 미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한 게 내가 쌍꺼풀을 했고 코수술을 했다고 해서 미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이나 조화가 잘, 특히 또 하안면부가 되게 작아야 되고 하는 그걸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도 하고 코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딱 그 최 원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상담을 딱 하면 눈에 쌍꺼풀 있고 없고 뭐 코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굴 전체 비율이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면 갑자기 모든 의문이 다 해소가 되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진이 진짜 중요하다. 네. 사진이 성형 동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외모를 확인할 방법은 뭐 사진 상태로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사진 이미지로 보는 거잖아요. 네, 남이 네. 보는 살아 움직이는 내 얼굴하고 다를 네,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난 요게 이랬으면 좋겠네, 이걸 고쳤으면 좋겠네 판단하는 근거는 그 사진 이미지인 거잖아요. 네. 아예 정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울을 보면 내가 봐도 내가 괜찮다, 이쁘다. 근데 왜 사진만 찍으면 안 예쁘냐? 이게 진짜 너무 미스테리인 거죠. 근데 옛날 같으면은 난 예쁜데 사진은 좀 안 받아 이러면 끝났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사진으로 이뻐 보이는 게 사진이 너무 중요하니까. 동등하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재밌네요. 근데 그게 얼굴 형태하고 비율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거죠. 사진이 잘 나오는 거는. 네. 사진에서 예뻐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려면 하안면부가 좀 작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자, 그럼 어떻게 이걸 조정하느냐가 최 원장님이 하시는 수술 분야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양악 수술인 네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약간 괴담처럼 너무너무 아프다. 정말 그 정도의 통증을 감내하는 거는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막 들었었고 너무 아파서 여러 밤 동안 신음을 멈출 수가 없다. 아무리 진통제를. 그런 거를 막 풍문으로 들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그래서 성형수술 중에서도 굉장히 문턱이 높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걸 결심하게 할 만큼 이게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참. 근데 나오미 울프의 그 유명한 저작이 있잖아요.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라는 그랬나요? 제목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를 보면 이제 이게 좀 오래된 이제 페미니스트 관점의 저작이고 중요한 저작인데 여성이 미용 성형을 하지 않아도 되려면 이 외모로 인해서 생계, 자기 정체성,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다면 성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네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다 충족이 되더라도 성형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인간 향상이 어떤 욕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보이는 어떤 외모뿐만이 아니라 몸의 다른 기능들도 다 좀 향상시키고 싶다. 노화를 좀 억제하고 싶다. 뭐 이런 욕망 있잖아요. 이렇게 무병장수의 혹은 더 이제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싶어하는.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사이보그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 향상 기술이 사실상 사이보그 기술이고 트랜스 휴먼 기술이기도 하고 이제 이 책도 꼭 성형수술에 대해서만 쓴 책이라기보다는 인간 향상 기술로서의 성형수술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하고 싶었고요. 네. 인간 향상 기술 전반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성형수술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내원하는 환자들 상담받으실 때 나이대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10대도 하고 그다음에 노화를 보완하는 시술도 많으니까 골고루 퍼져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참여하셨던 병원에서는 어땠어요? 연령대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20, 30대에 좀 몰려있긴 하고요. 사회활동을 많이 네네. 하는. 특히 30대 여성들이 또 많고. 저축을 했을 만한 맞아요. 나이대니까요. 맞아요. 예. 뭐 조금 어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는 경우도 많고 그게 아마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좀 신기하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 와서 상담을 받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연령대가 그렇죠. 다양하죠. 네. 그러면 이 결심을 했다가도 상담 후에 안 하는 분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드물어요. 이미 많이들 알아보고 오시는 네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심지어 양악수술의 경우에도. 네. 양악수술은 사실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교정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치아 교정이요? 네. 그게 동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좀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뜸
뭐 다음 주에 와서 수술해라가 아니라 일단은 교정부터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교정만으로 만족하는 분은 없어요? 교정하고 나니까 되게 뭐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분은 없으세요? 많아요. 아, 많죠? 네. 저도 그랬고 다른 환자분들도 네. 교정이 끝나고 나면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좋네요. 그거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에서 정말 그래서 그럼 수술은 취소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진 못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상담을 한번 하면 사실은 해야 되는구나를 또 느끼게 되죠.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자기가 사실 자기 몸에 대해서 의외로 또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예전 사진과 그 다음에 네. 아니 그걸 딱 보여주면 역시 해야겠군요. 이렇게 되나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옆모습이라든가 뭐 네, 이런 네, 거는 네, 맞아요. 내가 잘 못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교정까지는 치과 협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은 성형외과로 오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근데 이거 순서는 한 반반 정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치과부터 시작해서. 네. 치과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성형외과랑 연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계가 안 돼 있어도 교정에다가 양악까지 하시면 더 결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성형외과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유입되는 거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모르는 분야라고 자꾸 그런가요? 저런가요? 이렇게 여쭤보다 보니까 이게 성형을 하는 분들을 본의 아니게 막 대상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럼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받았건 안 받았건 우리 사회에서 성형을 한 여성들을 보는 관점이 대충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거리를 두고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통계 같은 거 보면 사실 30대, 20, 30대 여성의 한 3분의 1 정도는 성형 경험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3분의 1이요? 네네. 그러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3사람 중에 1사람은 뭐 수술을 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우리가 성형 수술한 사람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가 주로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떤 성형 미인의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어느 정도는 조금 포장된 그런 이야기들,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접해서 일단은 조금 거리감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문제 자체를 더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알고 싶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약간 좀 터부시하는 걸까요? 사실 성형에 대해서 한때는 조금 연구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도 뭐 현대 사회의 뭐 어떤 이런 몸의 문제 막 하면서 한참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 네네네. 사실 되게 명확해 보이거든요. 가부장적인 미의 규범을 굉장히 순응하는 그런 행위이고. 그러니까 어떤 욕망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상업적으로 의학계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명백하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연구해서 나올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네.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형 그 미인들을 혹은 뭐 성형 수술을 이해한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이제 방법론을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 몸의 서사가 아니라 이제 안쪽으로부터 살의 서사 뭐 이런 얘기를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하고 계셔서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편지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멀게 느낀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약간 양가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성형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평가는 굉장히 쉽게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잘 됐다의 기준이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눈에 안 띄는데 뭔지 모르게 예뻐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제일 추구하는 가치가 된 게 아닌가. 이 자연스러움 부자연스러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금
조금씩만 더 터치를 해주면은 예쁜 사람인 경우에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은 무리한 수술을 잘못 받은 것인지 어떠세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 네.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이 이것 또한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쪽에 가치를 두느냐?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연스러운 걸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자연스러운 게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근데 막상 자연스럽게 해주면은 너무 티가 안 난다거나 맞아요. 실망하나요? 아, 미용실에서 펌하는 거랑 좀 비슷하구나. 맞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많이 틀리지 않아요. 조금 더 안 부담이 틀려요. 클 뿐이지. 네네네. 아,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예를 들면 성형외과 의사마다 또 그 기준이 좀 다르기도 해요. 아,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의사가 있고. 그분의 취향인가요? 맞아요. 그거는? 이게 사실 의사의 취향, 환자의 취향, 네. 이래서 이 둘의 취향이 딱 만나면 서로 이제 해피한 거고, 둘 중에 한 명이 달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환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과하게 했냐, 네. 아니 혹은 왜 이렇게 티도 안 나게 했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미리 알아보는 것 중에서 나랑 미감이 비슷한 내지는 스타일이 비슷한 걸 좋아하는 성형외과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흔히 돌아다니는 말 중에 책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뭐 성형괴물, 뭐 강남민 뭐 이런 용어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한복판에 청담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아, 이게 좀 실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 구분하기 그래요? 어렵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물론 뭐든지 되게 극단적이면 이제 구분이 가능하긴 하죠. 네. 가능하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이는 사례보다는 어떻게 보면 괴물 같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쁜데 막 이 사이에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겠죠. 네, 우리 다만 미디어에서 극단의 경우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맞아요. 미디어에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성형 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이게 애초에 이 용어 자체도 인터넷 그 웹툰 뭐 그리시는 분이 처음 요런 강남 미인 뭐 요런 뭐 그림들을 그렸고. 저도 본 기억나요. 막 이렇게 명품 두르고. 네, 강남 미인도 막 약간 이래서 예전 미인도를 이제 패러디한. 그래서 우리가 성형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사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원적으로 보이는 거랑 3차원에서 실제로 몸을 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냥 되게 전형적으로 예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는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잘된 경우와 뭐 과잉한 경우 이런 걸 딱 구분할 자로 재듯이 선을 그어서 이제 구분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자연스러운 사람이라고 수술을 적게 한 거는 아닐 수 있다. 맞아요. 그 책에서 손 팀장님 손 팀장님 그분도 코디네이터이신 건가요? 그분은 사실 약간 마케터라고 그렇기는 한데 그분이 사실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준 대표적인 분이시죠. 이게 고도로 성형이 발달하면서 인위와 자연을 구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군요. 네네네. 2부에서 계속됩니다.